저게 뭐지? 시즈오카 연안의 어민 다카하시 씨가 새벽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다에서 거대한 검은 형체들이 하나둘씩 해변으로 밀려오고 있었어요. 향유고래였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동시에 말이죠. 야, 빨리 와봐. 큰일 났어. 다카하시 씨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에는 이미 12마리의 향유고래가 꼼짝없이 누워 있었어요. 그 사이사이로 돌고래 47마리까지 함께 좌초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봐. 70년을 이 바다에서 살아온 할아버지도 고개를 저었어요. 고래가 집단으로 육지로 올라온다는 건 바다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그때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도시코 선생님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런 현상이 대지진 전조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이 정부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무슨.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난카이 해구 대지진의 마지막 경고라는 걸 말이죠. 저는 하야시 도시코입니다. 30년간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아니, 두려워해왔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일본에서 30년간 재난 전문 기자로 일해왔죠. 그 중에서도 난카이 해구 지진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왔습니다. 이 지진이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난카이 해구는 일본 남부 해저에 있는 거대한 단층대입니다. 여기서 규모 8 이상의 대지진이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반복해서 일어나왔어요. 마지막 대지진이 1946년이었으니 이미 8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2025년 현재 일본 정부와 재난위원회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30년 내에 규모 8.0에서 9.0급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라는 거예요. 이건 과거 동일본 대지진과 유사한 피해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최대 30만 명이 사망하고 2조 달러의 경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일본 사회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제가 취재한 자료들을 공개하려 할 때마다 국익을 해친다며 제재를 가했어요. 심지어 대학 강의까지 해지당했습니다. 일본 국민들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이었죠.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재난 대응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했거든요.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당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대응을 보면 일본 시스템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력회사 간의 소통 부재로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결국 원자로 3기가 폭발했죠. 구호 물품과 대피소 운영도 원활하지 않아서 이재민 피해가 증가하는 2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코의 재난 경고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일본 정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영상을 올린 건 올해 3월이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곧 온다는 제목으로 말이죠. 처음엔 조회수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일본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댓글창에는 정부는 왜 이런 걸 숨기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서울대 지질학과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한국 전문가들은 제 자료를 보더니 즉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난카이 지진은 일본만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지진이 터지면 쓰나미가 일본을 넘어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대응이었습니다. 일본이 외면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어요. 서울대 방재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난카이 지진이 터지면 일본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부산, 제주, 울산까지 영향권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의 방제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분 내에 전국에 재난 문자를 발송할 수 있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해양 지진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주일 내에 복구 가능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었죠. 한국방재연구원의 김상훈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재난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피해는 90%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과학의 힘이고 국가의 역할이죠. 저는 이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한국은 준비하고 있다. 일본은 외면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말이죠. 이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겼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야말로 재난을 이겨낼 준비가 돼 있구나. 2025년 6월 말부터 7월 초 드디어 그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토카라 열도에서 9일 동안 무려 1198회의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규모의 지진 군집 현상은 1995년 이후 최강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중에 규모 5.5 이상의 지진도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토카라 열도 주민 31명 이상이 본토로 대피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지각 내부의 응력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었다는 명백한 신호였죠. 더 심각한 건 2024년 8월에 이미 전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히우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사상 처음으로 난카이 메가퀘이크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졌다는 국가 차원의 잠재적 경고를 발령했거든요. 그리고 2025년 1월 13일에는 규모 6.9 지진이 발생하면서 쓰나미 주의보까지 내려졌어요. 해당 지역이 난카이 지진의 연쇄 가능 지역으로 분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첫째 주 인트로에서 본 그 충격적인 장면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시즈오카 연안에서 고래와 돌고래가 집단으로 좌초된 겁니다. 향유고래 12마리, 돌고래 47마리가 동시에 해변으로 밀려온 거죠.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시즈오카 연안의 모래사장에는 거대한 향유고래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역 어민들이 물을 뿌려가며 고래들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70년간 이 바다에서 살아온 다카하시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고래 한두 마리가 가끔 떠밀려 오는 건 있었지만 이렇게 때로 오는 건 바다 밑에서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해요. 해양생물학자들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고래와 돌고래는 지구 자기장 변화에 매우 민감한 동물입니다. 해저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자기장이 교란되면서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 거죠. 동시에 한국 남해에서는 심해어들이 북상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수심 500m 이하에서 살던 물고기들이 갑자기 얕은 바다로 올라온 거예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긴급 발표를 했어요. 한반도도 영향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완료했고 즉시 대응 가능합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서 취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의 대응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정말 복잡해요. 우선 기상청에서 지진 정보를 발표하면 각 현 정부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합니다. 그 다음에 시 단위, 정 단위로 다시 내려가면서 각자 다른 기준으로 움직여요. 도쿄도는 진도 5 이상이면 비상체제를 가동하는데 가나가와현은 진도 4부터 시작합니다. 시즈오카현은 또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47개 현이 모두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니까 통일된 대응이 불가능한 거죠. 더 심각한 건 중앙정부의 역할이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내각부 산하 방재 담당 부서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어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면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의 재난 문자 문제가 많아요. 문자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메시지 내용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곳은 즉시 대피하라, 어떤 곳은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식으로 다르게 나와요. 게다가 발송 속도도 느려요. 지진 발생 후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까지 평균 15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쓰나미가 와버리면 소용없는 거죠.
대피소 운영 시스템은 더욱 문제예요.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어느 대피소에 자리가 있는지,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어떤 대피소는 사람이 넘쳐나고 어떤 곳은 텅텅 비어 있었죠. 저는 이런 일본의 현실을 유튜브에 고발했어요. 일본의 재난 대응, 이게 정말 시스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그리고 한국과 비교한 내용도 함께 올렸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모든 재난 상황을 총괄 지휘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1단계 비상체제가 가동되고 규모에 따라 2단계, 3단계로 확대돼요. 가장 놀라운 건 의사결정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재난 발생 후 30분 내에 국가 차원의 대응 방침이 결정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방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서 직접 지휘하거든요. 그 아래로 소방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역할을 분담해서 움직입니다. 각 부처 간 소통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요. 반면 일본은 어떤가요? 각 현과 시가 서로 회의하고 조율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립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기 대응이 늦어져서 피해가 더 커졌죠. 한국의 재난문자 시스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후 1분 내에 전국 모든 휴대폰으로 재난 문자가 발송돼요. 지역별로 맞춤형 대피 정보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부산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지진의 일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즉시 센텀시티 20층 이상 건물로 대피하세요. 대피 완료까지 예상 시간 7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심지어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까지 지원해요. 일본은 어떤가요? 아직도 지역방송이나 방제 무선에 의존하고 있어요. 휴대폰 재난 문자 시스템은 있지만 지역별로 다른 기준으로 발송되다 보니 혼선이 생깁니다. 한국의 대피소 운영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전국 모든 대피소의 위치와 수용 인원이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시민들은 휴대폰 앱으로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찾을 수 있어요. 안전디딤돌 앱을 열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 3곳이 표시됩니다. 거리, 수용 가능 인원, 현재 대피 인원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심지어 대피 경로까지 안내해줍니다. 한국의 구호 물품 지원 시스템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전국 17개 권역별로 구호 물품 창고가 있고 재난 발생 시 이 시간 내에 어디든 구호 물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헬기, 수송기, 군용 트럭이 모두 연계되어 있어서 육로가 차단되어도 문제없어요. 심지어 도서 지역까지 6시간 내에 구호 물품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일본의 구호 물품 지원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합니다. 재난 발생 시 인근 지자체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구호 물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많은 이재민들이 고생했죠.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젊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 시스템이 부럽다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저는 즉시 일본의 이런 현실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전조가 시작됐다는 제목으로 말이죠. 하지만 일본 언론과 정부는 이를 괴담 취급했어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응은 달랐어요. 기상청에서 부산, 제주, 여수 침수 가능 시뮬레이션을 발표하더니 항만과 방파제 점검을 즉시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직접 지휘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50만을 넘어서자 일본 정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허위정보 유포라는 명목으로 영상 삭제를 요구했어요. 내각정보조사실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내용은 자제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사실을 알리는 게 왜 문제인가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러자 압박이 더 심해졌어요. 제가 출연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문사에서도 기고를 거절당했어요. 명목은 편집 방침에 맞지 않는다였지만
실제로는 정부 압력 때문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더 심각한 건 개인적인 탄압이었습니다. 세무조사가 들어왔고 제 아파트 주변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배회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도청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집 앞에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대기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나타나자 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야시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즉시 뒤돌아서 도망쳤어요. 다행히 인근 편의점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구원의 손길이 왔어요. 서울대 방재연구센터에서 객원 연구원 자리를 제안한 거예요. 한국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일본에 남아있어서는 진실을 알릴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출국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네다 공항에서 제지당했습니다.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수사 중이니 출국을 보류한다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죠. 무슨 국가기밀이요? 지진 자료는 모두 공개된 정보잖아요. 하지만 공항 직원들은 듣는 척도 안 했어요. 저는 공항 대합실에서 3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외교적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선 거죠. 한국 대사관 영사가 공항으로 직접 와서 일본 당국과 협상했어요. 하야시 도시코는 한국 정부가 초청한 연구원이다. 출국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3일 후 저는 마침내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안도감을 잊을 수 없어요. 드디어 자유롭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김포공항에서 한국 기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즉석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민의 안전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언론을 탄압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재난 대응이 가능하겠어요? 이 기자회견 영상이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젊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서울대 방재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유튜브 활동도 계속했어요. 한국에 정착한 후 저는 한국으로 가라 난카이 대지진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출간된 이 책이 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책에서 저는 한국과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더욱 자세히 비교했습니다. 특히 실제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속도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줬어요. 한국은 지진 발생 후 1분 내에 재난 문자, 발송 5분 내에 구조대 출동 준비 30분 내에 국가 대응 방침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직접 지휘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빨라요. 일본은 어떤가요? 재난 문자 발송까지 시도지계속 편집지 평균 15분, 구조대 출동 준비까지 1시간, 국가 대응 방침 결정까지는 최소 3시간이 걸려요.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북해도 지진 때 삿포로시의 대응을 보면 지진 발생 후 시 재난대책본부 설치까지 45분이 걸렸어요. 그 후 홋카이도 도청과 조율하는데 또 30분, 중앙정부의 지원 요청하는데 1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반면 2017년 포항 지진 때 한국의 대응을 보면 지진 발생 후 3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었어요. 15분 후에는 구조대가 현장으로 출발했고 30분 후에는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사를 가르는 거죠. 재난 상황에서 1분 1초가 생명과 직결되는데 일본의 느린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책이 인기를 끌면서 젊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실제로 한국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쿄에 사는 28세 직장인 다나카 유키가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시코 선생님 책을 읽고 충격받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니 몰랐어요. 저는 지금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오사카에 사는 26세 프로그래머 사토 케이스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한국 IT 회사에 취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일본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한국어 학원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일본인 수강생이 급증한 거죠. 특히 비즈니스 한국어 강의는 대기자 명단이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국어 학원 원장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인 수강생이 작년 대비 500% 증가했습니다. 모두 진지하게 한국 정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현상은 처음 봅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인들의 한국 부동산 투자가 급증한 거예요. 특히 부산과 제주도가 인기였습니다. 부산의 한 부동산 중개업체 직원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20대, 30대 일본인 고객들이 부산 아파트에 대해 자주 물어봐요. 특히 해운대나 센텀시티 같은 해안가 고층 건물 말이죠. 쓰나미가 와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시코 선생님 책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일본인 고객이 10배 이상 늘었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단지 일대의 고층 콘도미니엄이 인기였어요. 해발 100m 이상 높이에 있어서 쓰나미 피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본인 부동산 투자자 야마모토 히로시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한국 본토에서도 떨어져 있고 화산섬이라 지반이 단단해요. 게다가 한국 정부의 체계적인 방제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으니 정말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 한국 생활 가이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교육제도, 문화생활까지 일본인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담았어요. 특히 한국의 방제 교육 시스템을 소개한 영상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재난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한국 아이들은 지진 발생 시 책상 밑으로 피하는 시간이 평균 5초입니다. 일본 아이들은 15초 걸려요. 대피 완료 시간도 한국이 2분, 일본이 5분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릴 때부터의 체계적인 교육 때문이에요. 한국은 월 1회 의무적으로 재난 대피 훈련을 실시하지만 일본은 학기당 1-2회 정도만 해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직접 취재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화재 발생. 모든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운동장으로 대피하세요. 방송이 나오자마자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책상 밑에 숨거나 우왕좌왕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복도로 나가서 계단을 통해 운동장으로 향했어요. 전교생 800명이 완전히 대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분 30초였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담임 선생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에 익숙해져 있어요.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본 일본인 학부모들이 충격받았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한국으로 이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도쿄에 사는 35세 주부 스즈키 마리코가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의 방제 교육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국으로 이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족 단위로 한국 이주를 준비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국제학교 입학 문의도 급증했습니다. 서울의 한 국제학교 입학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인 학부모들의 문의가 올해 들어 급증했습니다. 대부분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이유를 드시더군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현상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 대상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일본인의 한국 장기 체류 비자 신청이 전년 대비 400%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젊은 층이고 취업이나 사업 목적이 많아요. 한국 기업들도 일본인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일본어가 가능한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삼성전자 인사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 일본인 지원자들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인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엔지니어들은 기술 수준이 높고 책임감도 강해요. 특히 품질 관리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들도 일본인 인재 영입에 나섰어요. 특히 IT 분야에서 일본인 개발자들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30년간 경고해온 재난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게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이제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창에는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의 감사 인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도시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만족스러워요. 아이들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정착한 다나카 유키가 최근에 이런 영상을 보내왔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회사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고 한국 동료들도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어요. 특히 재난 대응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제주도로 이주한 사토 케이스케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제주도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자연환경도 좋고 한국 정부의 방제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서울에 정착한 스즈키 마리코는 자녀 교육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서 받는 안전 교육 수준이 정말 높아요. 일본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일본인 이주 증가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법무부에서는 일본인 대상 특별 거주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수한 일본인 인재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에요. 최근에는 일본 대기업들도 한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부산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소프트뱅크도 한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정된 사회 시스템과 우수한 인재들이 매력적이라는 게 이유라고 하더군요. 일본의 젊은 창업가들도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도쿄의 스타트업 CEO 이시다 타로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정부 지원도 체계적이고 무엇보다 안전해요. 장기적으로 사업하기에는 한국이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가 저를 탄압했던 것은 큰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생각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정말 준비된 나라입니다.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는 물론이고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포용력까지 갖추고 있어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희망을 거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 유튜브 채널에는 한국 이주를 준비하는 일본인들의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